이민주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맸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오늘 밤 자신의 침대에 들일 여자를 선택할 자유만은 없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다. 가면무도회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연기만이 남았다. 가족이 아내랍시고 떠앙인 저 속물적인 젊은 여자와 마주하는 것. 그는 얼음장 같은 심장을 안고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며 이 결혼이 사기극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뱉을 잔인한 말들을 연습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분수를 알게 한 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방에 홀로 남겨둘 작정이었다. 한편 한서연은 신혼 침실로 다가오는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쓸모없는 갑옷처럼 아직 몸에 걸치고 있는 하얀 드레스 위로 비단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다. 그가 자신을 경멸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오늘 밤의 진실이 자신을 굴욕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형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은 잘 짜인 냉정한 쇼였다. 하객들에게는 올해 최고의 결혼식, 즉 금융제국의 후계자 이민준과 파산 직전에서 구제된 가문의 눈부신 미녀 한서연의 결합이었다. 미소가 오갔고 샴페인 잔이 공허한 축배 속에서 부딪혔으며 언론은 이 호화로운 사기극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메라 뒤의 현실은 감정의 사막이었다. 이민주는 재단에서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지를 교환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손가락에 끼워준 금속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신부를 향한 동정과 질투의 시선을 느꼈고 경멸감이 위장에서 솟구쳤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딸을 파는 것조차 서슴지 않은 그녀 아버지의 탐욕을 보았다. 그리고 겁에 질린 눈과 움츠린 자세를 한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순진한 희생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재능 있는 배우일 뿐이었다. 반면 한서연은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자신의 피부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 벌어도 감당 못할 옷뜻 꾸띠르 웨딩드레스는 무겁고 숨막히는 의상처럼 느껴졌다. 이민준 옆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고를 축하하는 행사의 장식품처럼 초라해졌다. 모두가 칭찬하는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저주였고 이 희생의 제물로 선택된 이유였다. 파티 내내 그는 아내가 아닌 귀중한 자산을 다루듯 단호하게 그녀를 이끌고 다녔다. 그는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가면은 벗겨졌고 그녀를 사라지고 싶게 만드는 날카로운 무관심의 시선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새 부자 친구들의 등을 두드리며 웃는 것을 보았고 슬픈 미소를 띤 어머니가 자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팔아넘겼고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파티장에서 강남의 저택까지 오는 길은 무덤 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고급 세단은 도시의 불빛 사이를 미끄러졌지만 차 안의 어둠은 손에 잡힐 듯했다. 이민주는 턱을 굳힌 채 창밖을 내다보며 유령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한서연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손톱으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압도적인 공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끼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옆모습, 단단한 턱선,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아래 넓은 어깨를 보았다. 그는 객관적으로 매우 잘생긴 남자,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할 법한 남자였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위압적이고 냉정했으며 그녀가 느끼는 잔인함을 감추는 외관에 불과했다. 마치 박물관처럼 보이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적인 궁전 같은 저택에 도착했을 때 희끗희끗한 머리에 상냥한 눈빛을 한 여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사모님.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안정숙이고 이 집의 집사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정숙 여사님.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인간적인 온기였다. 이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고갯짓만 했다. 사모님을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사모님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의 정적은 의도적이었고 그녀의 새로운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작은 칼날이었다. 집사는 서연에게 재빨리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낸 뒤 웅장한 계단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이민준 도련님은 복잡한 분이세요. 집사는 비밀을 공유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 침실은 그녀가 자란 아파트 전체보다 컸다.
캐노피가 달린 킹사이즈 침대가 중앙을 차지했고 만지면 액체처럼 느껴지는 피단 시트로 덮여 있었다. 유리문은 나무랄 데 없이 관리된 정원이 내다보이는 개인 발코니로 연결되었다. 공주님의 방기자 황금 세장이었다. 안집사는 그녀가 한 번도 고르지 않은 옷들로 이미 가득 찬 드레스룸과 작은 수영장처럼 보이는 욕조가 있는 대리석 욕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적인 눈빛을 보낸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 서연을 절대적인 고독 속에 남겨두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서연은 드레스를 벗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집안의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철렁했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윙윙거리던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귀를 찢는 비명으로 변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이민주는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재킷은 벗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방을 훑다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에게 멈췄다.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그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는 먹이를 궁지에 모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작은 신데렐라가 드디어 성에 도착했군. 행복한가? 대가는 비쌌지만 자네 아버지는 거래에 만족한 것 같더군. 서연은 대답할 수 없어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 잔인하고 직설적이고 굴욕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위스키 잔을 손 안에서 굴렸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지, 한서연.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가족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 합병을 성사시키고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언젠가 후계자를 낳는 것. 그 외에 이 집에서 당신의 존재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든 갖게 될 거다. 옷, 보석, 여행. 그 대가로 당신은 질문하지 않고 내 일에 간섭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결혼인 척하지 않을 거다. 그는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눈에 띄게 떨면서 침묵을 지키자 그의 짜증은 커져만 갔다. 그는 눈물이나 애원 혹은 궁지에 몰린 사기꾼의 작은 반항이라도 기대했다. 그녀의 겁에 질린 침묵은 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아무 말도 안 할 건가?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당신의 순수함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백만장자 야수와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아, 모르시겠다?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조롱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위스키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얼굴을 그녀의 얼굴 몇 센티미터 앞까지 기울였다.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지. 당신은 돈으로 사들인 상품이야. 계약에서 당신 몫을 다하길 바라지만 걱정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흘렀다. 난 당신을 건드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자신을 파는 여자들은 내 취향이 아니거든. 그 연기하는 순결은 관심 있는 다른 놈에게나 갖다 바치시지. 그 비난은 따귀처럼 그녀를 때렸다. 그 말의 부당함, 그녀를 알지도 못하면서 최악의 인간으로 단정하는 방식이 그녀의 공포의 벽을 무너뜨렸다.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다. 당신은 내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 필요한 건 다 알지. 그가 경멸을 감추지 않고 쏘아붙였다. 내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아 내 이름에서 구원을 받다는 것도 알고 네가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은 언제나 있지. 그가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그 악력에 그녀는 움찔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이 더 중요했겠지. 안 그런가? 편안한 삶 말이야.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쳤고 눈물은 이제 뺨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제가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팔려와서 물건 취급받는 거요. 저를 보세요.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그에게 도전했다. 제가 이 공포, 이 상황에 대한 혐오감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는 그녀의 폭발에 놀라 그녀를 마주 보았다. 순간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연기가 아닌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순수하고 진정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의 냉소는 견고한 요새였다. 훌륭한 연기군. 그는 그녀를 거칠게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난 옆방에서 잘 거다. 여긴 내 방이야. 내일 우리 계약의 최종 규칙을 정하도록 하지.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입안이 썼다.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승리감과 통제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대신 더러운 기분만 들었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 비단실처럼 연약한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당신이 말한 연기하는 순결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법이지. 순수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신부. 유감이지만 난 동화는 안 믿어서.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진실이었고 이 거짓의 세계에서 여전히 그녀의 것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연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가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처녀예요. 그 선언은 예상치 못한 무게를 싣고 허공에 맴돌았다. 이민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임수의 흔적, 거짓의 기미를 찾으려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겁에 질린 진실한 눈,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만들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날것의 연약한 뿐이었다. 그의 확신, 그를 보호하던 오만의 갑옷이 금가기 시작했다. 그는 웃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고 확신이 없었다. 조흔 시도군, 진실이에요. 그녀는 턱을 떨며 고집했다. 아버지는 저를 당신에게 팔았지만 제 순결만은 빼앗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은 고통스러운 흐느낌처럼 터져나왔다.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민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새롭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단에서의 그녀의 공포, 떨리는 손, 그를 마주보지 못하던 모습. 그것은 노련한 사기꾼의 행동이 아니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진한 자의 공포였다. 썸네일 문구,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속은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억측 희생자를 포식자의 색으로 칠해버린 자신의 냉소적인 세계관에 속은 것이었다. 그는 속물적인 여자의 형리가 아니었다. 한 젊은 여성의 희생에 가담한 무의식적인 공범자였다. 그가 느끼던 경멸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것은 충격, 죄책감, 그리고 압도적인 혼란의 혼합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으로 정말 그녀를 바라보았다. 트로피나 거래 대상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닌 22살의 겁에 질리고 홀로 남겨져 자신만큼이나 잔인한 덫에 갇힌 한 소녀를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저택의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서연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몸은 안도와 절망의 격렬한 울음 속에서 비단 시트 위로 무너져 내렸다. 복도에서 이민주는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를 모욕하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의 얼음 같던 분노 자리에는 성가신 질문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희생자라면 자신은 대체 무엇이 되는가? 다음 날 아침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밝아왔다. 서연은 전날 밤에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시달리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나가기 전 충격받은 그의 얼굴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또 다른 비난의 물결 혹은 더욱 차가운 경멸한 가슴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안집사가 준비해준 수수한 드레스 중 하나를 입었다. 사치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집의 다른 곳들처럼 넓고 웅장했으며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광택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민주는 이미 상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지만 전날 밤의 날카로운 경멸은 사라지고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조흔 아침,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안집사에게 들었는데 라떼와 과일을 좋아한다고. 준비하라고 했소.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작은 배려는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말을 잃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예의가 허락하는 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에게 쏠리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조금씩 음식을 먹었다. 그가 자신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전날 밤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이었다. 자신이 어떤 땅을 밟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었다. 그
위태로운 휴전은 명품 투피스와 진주 목걸이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불쾌감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나이든 여인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게 깨졌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오만함이 모든 선에 새겨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민준아, 얘야. 그녀는 아들의 뺨옆 허공에 키스를 하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서연에게 멎었다. 그리고 네가 바로 그 신부로구나. 그 단어는 모욕처럼 들렸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 이쪽은 제 어머니. 최숙희 여사입니다. 아내라. 물론이지. 숙희는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아 서연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이 집의 안주인 치고는 옷이 너무 수수하지 않니? 좀 더 격식 있는 걸 기대했는데. 서연의 얼굴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움츠러들어 테이블 밑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가 대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민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서연 씨 옷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움은 명백했다. 숙희는 아들의 변화에 분명히 놀라고 불쾌해하며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은 깜짝 놀라 이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친절하게 그녀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메스처럼 정확하게 어머니의 입을 막아버렸다. 숙희는 미술품 경매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 이민준이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의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민준은 계산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고 그들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존재를 느꼈다. 작은 것들. 그는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안집사가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도록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녀 주위에 중립적인 보호막을 치고 있었다. 그의 직접적인 적대감에서 벗어난 서연은 겁먹은 동물처럼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저택은 차갑고 비인격적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피난처들을 발견했다. 오래된 책과 가죽 냄새가 나는 서재는 성소가 되었다. 그리고 척박한 건축물 속 생명의 오아시스인 정원도 다시 어느 날 오후 그가 그녀를 발견한 곳이 바로 그 정원이었다. 그녀는 수양버들 아래 돌벤치에 앉아 낡은 표지의 로맨스 소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책은 그녀가 옛집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 중 하나였다. 이민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햇빛이 버드립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검은 머리칼에 무늬를 만들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는 더욱 젊고 어색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몸짓, 책의 한 구절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 지나가는 정원색에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행동 어디에도 속물적인 면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진정성을 속삭였다. 그는 본능과 싸웠다. 수년간의 불신과 배신은 그에게 항상 이면의 동기, 숨겨진 의도를 찾도록 가르쳤다. 하지만 서연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무슨 책을 읽고 있소? 그가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민준 씨?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저는 못 들었어요.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시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정했다. 그는 다가가 책 표지를 보았다. 고전 로맨스 소설, 특별할 것 없는 책이었다. 재미있습니까? 네, 재미있어요.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라 대답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문장은 의도치 않은 의미를 담고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말이 걸린 것 같았다. 비난이나 형식적인 말 없이 나눈 첫 번째 진짜 대화였다.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얼음 한 겹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돌아섰고 그녀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가슴 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을 안고 남겨졌다. 호기심 그러나 그 휴전은 외부 세계에 맞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다. 결혼 2주 후 이민준은 자선 무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렸다. 회사 이미지에 중요해. 우리 이미지에도. 그는 마지막 말을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망설임과 함께 덧붙였다. 공황이 서연을 덮쳤다. 상류사회, 그들의 시선, 속삭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행사 당일 밤,
그녀는 안집사가 골라준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우아하고 수수했지만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이민준이 그녀를 부르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가에 멈춰서서 잠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주 잠깐 그의 눈에서 감탄의 빛을 본 것 같았지만 그는 이내 평소에 무관심한 가면으로 그것을 감췄다. 준비됐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팔을 내밀었다. 그의 수트 소매에 닿은 그녀의 손길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무도회장은 화려함과 강요된 대화로 소용돌이쳤다. 서연은 구명대처럼 이민준의 팔에 매달려 소개받는 사람들에게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 흠을 찾으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여자들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표범 같은 자신감으로 홀을 가로질러 한 여자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금발이었으며 몸에 꿰매 붙인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빛났지만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 민준 씨,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위험하게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했다. 윤채린 씨, 이민준의 몸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언제나 반갑죠. 채린의 시선이 마침내 서연에게 꽂혔고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쪽이 새로운 태양그룹 안주인이겠군. 정말 눈부신 신분 상승이야.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 동화 속 순수함으로 그를 홀렸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독은 명백했다. 서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주위 사람들은 드라마를 기대하며 조용해졌다. 그것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계산된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 아래에서 이민준의 팔이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채린 씨,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낮고 치명적으로 울렸다. 감히 와랐다옴. 순수함을 품격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격은 서연 씨에게는 넘쳐나지만 당신은 어디선가 잃어버린 모양이군. 채린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 모욕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잔인해서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이민준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안심시키듯 서연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이끌고 자리를 떴다. 분노와 굴욕의 가면을 쓴 채 홀 한가운데 남겨진 채린을 뒤로하고 바람 좀 쐴시다. 그는 서연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로 이끌며 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파티의 소음은 멀리서 들려왔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 때문에 떨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속삭였다. 이민준은 도시의 지평선이 눈에 비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 왜 그랬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 한 올을 흔들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해독할 수 없었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서연 씨. 그는 마치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미워하는 거지.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고 내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적대감이나 어색함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 묻지 않은 질문, 그리고 적의 공격 속에서 맺어진 새롭고 연약한 연결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방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순수한 긴장의 전류가 그들 사이를 흘렀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할 것 같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에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음 같던 그 남자, 그녀의 계약된 형리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모든 경멸보다 더 무섭고 무한히 더 위험했다. 자선 무도회 이후의 날들은 새롭고 이상한 조화로 채워졌다. 이민준과 서연 사이의 얼음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틈으로 짧은 시선, 단순한 형식을 넘어선 말들이 오갔고 어색함 대신 기대감의 무게를 실은 침묵이 흘렀다. 이민준은 회사에서 더 일찍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의 그의 동선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녀의 동선과 자주 겹쳤다. 그는 창가에서 책을 읽는 그녀를 서재에서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에 대해 묻곤 했다.
혹은 버려진 듯한 장미 화단을 가꾸는 그녀를 정원에서 발견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매혹된 관찰자였다. 억지로 결혼해야 했던 여자가 그의 차가운 요새를 머뭇거리며 집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편 서연은 그의 변화를 느꼈고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게 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고 그녀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자기장이었다. 그녀는 낮 동안 그에 대해 생각하며 무자비한 재벌의 가면 뒤에 숨겨진 남자를 해독하려 애썼다. 어느 날 오후 안집사를 도와 책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작은 틈을 발견했다. 이민준 씨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집. 사는 그 집에서 많은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의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 도련님이 항상 그렇게 차가웠던 건 아니에요, 아가씨. 아버님께서는 모든 일에 완벽을 요구하는 강철 같은 분이셨죠. 아들에게 세상을 전쟁터로 사람들을 게임의 말로 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집사는 책꽂이의 책을 정리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몇 년 전 큰 시련을 겪은 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곁에 진정한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 집사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이해의 씨앗을 심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경멸했던 남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신에 상처받은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이 새로운 역학관계는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연례기업 갈라파티라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행사가 있었다. 이번에 이민준이 그녀에게 알렸을 때 서연의 공황은 줄어들고 긴장된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의 곁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파티가 열리는 밤, 그녀는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하는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이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녀는 얼굴이 귀 밑까지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아름답소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한 첫 칭찬이었고 그 말은 그녀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갈라 파티는 이전 무도회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 그리고 윤채린이 직접적인 위협이었다면 그 환경에는 더 교묘하고 똑같이 위험한 다른 포식자들이 있었다. 이민준이 투자자 그룹에게 인사하러 간 사이 쉬운 미소와 기름진 눈빛을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민준의 주요 비즈니스 라이벌인 김태식이었다. 그는 매력적이지만 철저히 비양심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한서연 여사님,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길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드디어 우리 이민준의 얼음 심장을 녹인 신비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분명 당신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하며 대답했다.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제 쪽이죠.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부를 쓰다듬으며 고집했다. 이민준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숫자밖에 모르는 남자죠. 당신 같은 미인은 상아탑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감상하고 찬양받아야 합니다. 홀 건너편에서 이민준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유리가 깨지지 않은 것이 기적일 정도였다. 원시적이고 뜨겁고 소유욕 강한 분노의 파도가 그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너무나 본능적인 감정이라 그 자신도 놀랐다. 라이벌이 자신의 재산을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비이성적이며 압도적인 질투였다. 그는 서연의 불편함, 그녀가 태식에게서 벗어나려는 모습, 그리고 라이벌의 얼굴에 떠오른 거만한 미소를 보았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세 걸음 만에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태식아, 이민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라이벌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보호적이면서도 소유욕이 담긴 몸짓으로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드레스천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손의 온기에 그녀는 숨을 참았다. 내 아내와 나는 춤을 추러 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은데. 태식은 거짓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었다. 진정해, 친구. 그냥 이 매력적인 숙녀분과 함께 있어준 것뿐이야. 그녀는 이미 동반자가 있지. 이민준은 보복을 약속하는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서연을 댄스 플로어로 이끌어 품에 안았다. 음악은 느린 왈츠였다.
처음에는 대결의 긴장이 여전히 공기 중에 진동하며 그들의 몸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멜로디에 맞춰 그들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에 놓인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다른 손은 조금 전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섬세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무 향과 그만이 가진 독특한 향이 섞인 그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기대는 그녀의 신뢰감 있는 무게를 느끼며 그는 서연을 보호하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그들 사이의 정의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밤의 마법은 깨졌다. 최숙희 여사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내가 들은 장면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녀는 일어서며 쉿쉿거렸다. 내가 이민준 저 애 때문에 공개적으로 김태식을 위협하다니. 저 애가 널 바보로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어. 저 애와 저 기생충 같은 가족이 내 눈을 멀게 하고 있다고.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민준의 목소리가 현관홀에 울려 퍼졌다. 제 아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내 아내? 수키는 잔인한 소리로 웃었다. 그 애는 계약이야. 우리 가문의 위신을 깎아먹는 사업이라고. 저 가짜 다정함으로 널 조종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 모든 단어가 서연에게는 타격이었다. 태식과의 대결 내내 참았던 눈물이 이제 넘쳐 흐를 것 같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자신의 차가운 밤 공기가 아마도 고통을 마비시켜줄 발코니의 고독 속으로 피신했다. 이민주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어머니께서 서연 씨를 최소한의 존중으로 대할 수 없다면 이 집에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충격으로 입을 벌린 수키를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방이 아닌 그녀의 방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발코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몸을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너무나 연약하고 황량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하는 대신 그녀 옆 톨바닥에 앉았다.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있자 그녀의 울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세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그를 걱정했다. 이 예상치 못한 공감은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어머니는 날 미워하지 않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하는 거지. 안 집사의 말을 떠올리며 서연은 용기를 냈다. 항상 그렇게 차가우셨나요? 그녀는 눈물을 통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어렸을 때도요.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다. 아무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고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감정이 약점이라고 가르치셨지. 그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위가 전부라고 가르치셨어. 사랑, 애정 같은 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 수단이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껌꽈라다. 이 집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늘 외로운 곳이었어. 그 순간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백만장자와 팔려온 신부가 아니었다. 그저 두 외로운 사람,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나누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다리 대신 벽을 쌓도록 배운 그 남자에 대한 압도적인 연민으로 가득 찼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말한 것 중 가장 용감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얼굴이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속눈썹에 맺힌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녀의 눈에 비친 달빛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자라나던 억제되고 혼란스러웠던 끌림이 폭발하며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천천히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엄지손가락이 그녀 뺨에 눈물 자국을 따라갔다. 서연 씨. 그는 기도처럼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허락을 구하고 물을 시험하는 듯 했다. 그녀도 같은 섬세함으로 응답했다. 입술이 발견의 춤을 추며 만났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금세 더 깊고 더 굶주린 무언가에 자리를 내주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 고독, 분노, 혼란, 질투, 그리고 둘 다 부인하려 했던 압도적인 욕망이 실려 키스는 깊어졌다. 그것은 말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하는 키스였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심장은 한 목소리로 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주위 세상은 사라졌다. 선은 넘어섰다. 계시의 밤에 심어진 열정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발코니에서의 키스 다음 날 아침은 다르게 밝아왔다. 서연의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덜 무거웠다. 그 저택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뱃속의 두려움의 매듭 대신 자신의 입술에 닿았던 이민준의 입술의 생생한 기억과 함께 잠에서 깼다. 그 키스는 그들 사이의 마지막 벽을 허물었고 위태로운 휴전을 친밀하고도 두려운 연결로 바꾸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먼 상석 대신 그는 그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행동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들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입가에 닿았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조용한 약속이 맺어졌다. 그날부터 집의 역학관계는 변했다. 최숙희 여사나 가끔 방문하는 손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결혼은 여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적인 공간에서는 비밀스러운 로맨스가 꽃피우고 있었다. 밤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서재에서 만났다. 놀랍게도 이민주는 시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사랑과 그리움의 구절들을 읽어주었고 그녀는 사업가라는 갑옷 아래 숨겨진 교양이 있고 감성적인 남자에 매료되어 그의 말을 들었다. 다른 밤에는 그녀가 그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가르쳐 주었다. 발코니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소박함과 마법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었다. 첫 키스로 태어난 열정은 깊어져 강력한 흐름이 되었다. 그들의 방을 나누던 문은 열렸고 외로운 밤들은 끝이 났다. 항상 친밀함을 거래나 약점으로 여겼던 이민주는 서연에게서 자신을 치유하는 헌신과 부드러움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놀라게 할 정도의 경외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그의 영혼을 풀어내듯 섬세하게 그녀의 몸을 알아갔다. 그 순간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서연은 그의 품에서 기대했던 야만성이 아닌 자신을 꽃피우게 한 안전함과 즐거움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오직 그녀에게만 보여주는 연약한 남자와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속삭이고 마치 그녀가 세상의 유일한 닫힌 것처럼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남자. 집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유일한 단서는 이민준의 기분이었다. 그는 더 많이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안집사가 조용한 만족감으로 지켜보는 인내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이 서연을 찾는 방식과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빛을 보았다. 서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움츠렸던 자세가 더 꼿꼿해지고 웃음이 잦아지는 것을 보았다. 사랑이 두 사람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발코니에서의 그 밤 이후 약 2달이 지났을 때 인생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놀라움을 선사했다. 서연은 가벼운 현기증과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 현실적인 지혜를 가진 안집사가 가장 먼저 의심했다. 공범자 같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는 서연에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결과 모든 것을 바꿀 2개의 분홍색 줄라 서연의 처음 공황은 압도적이었다. 계약에서 태어난 아이. 그녀의 마음은 그 의미로 복잡했다. 만약 이민준이 이것을 자신을 영원히 올가매려는 함정, 사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속물로 보일까봐 두려워했던 오래된 불안감이 다시 힘을 얻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손에 작은 테스트기를 숨긴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으로 방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민준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그녀의 고뇌를 알아차렸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그녀 옆 침대에 앉아 다른 손을 잡았다. 창백해 보여. 말해봐.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마주 볼 수 없어 그녀는 손을 펴서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정말 계획한 거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는 손바닥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물체를 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서연에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1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폭발, 비난,
첫날 밤 자신을 경멸했던 얼음 같은 남자의 귀환에 대비했다. 하지만 뒤따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가 숨을 내쉴 때 터져나온 공기의 흐름, 그리고 웃음과 경악이 섞인 낮은 소리였다. 계획? 그가 그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억지로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 씨, 날 봐. 이건 내 평생 들어본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야. 하지만 계약은요. 우리 이야기는... 그녀는 혼란스러워 더듬거렸다. 계약 따위는 집어치워.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커졌다. 이게 모든 걸 바꿔. 이게 모든 걸 진짜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야, 서연 씨.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꽉 껴안고 방 안을 빙빙 돌며 소년처럼 웃었다. 이민준에게 그 소식은 마지막 계시였다. 후계자는 더 이상 이행해야 할 계약 조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그의 사랑의 구체화였고 그가 찾은 행복이 환상이 아니라는 증표였다. 그것은 가족, 그의 가족의 시작이었다. 태양그룹 저택 안에서 행복이 꽃피는 동안 밖에서는 그림자가 모여들고 있었다. 서연의 임신 소식은 하인들의 귀와 저녁 식사, 자리와 행사에서 떠도는 가십을 통해 상류사회의 불처럼 번져나갔다. 윤채린에게 그 소식은 자존심에 박힌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대체되었고 굴욕을 당했고 이제 잊혔다. 시골뜨기 소녀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유일한 것, 후계자를 이민준에게 안겨주려 하고 있었다.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한편 김태식은 상황을 사업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민준의 새로운 행복감은 그를 더 집중력 있고 예측 불가능한 라이벌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의 숙적인 이민준이 가정의 행복을 찾는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모욕이었다. 서로에 대한 상호 경멸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것이었다. 첫 수를 둔 것은 채린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우아한 바, 온갖 종류의 거래가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에서 태식과 약속을 잡았다. 우리 공동의 친구가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네. 태식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레드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가정의 행복은 그와 어울린 적이 없지. 역겨워. 태식이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며 대답했다. 그리고 위험하지. 채린이 그의 눈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행복한 이민준은 안주하는 이민준이야. 하지만 배신당한 이민준, 굴욕당한 이민준, 그게 우리가 아는 남자지. 무자비하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약해. 태식은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는데, 채린 씨? 스캔들? 훨씬 더 좋은 거.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모를 꾸미는 속삭임이었다. 이민준이 저 애의 순수함에 빠졌을지는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그 냉소적인 남자야.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야. 특히 여자에게. 마지막 배신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지. 우린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돼. 그날 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잔인하고 치밀했다. 태식은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구실을 내세워 서연에게 접근할 것이었다. 아마도 다른 도시에 사는 그녀 어머니와 관련된 조작된 긴급 상황 같은 것. 그는 친절한 신사가 되어 도움을 제안할 것이었다. 그저 걱정되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상황을 조작할 것이었다. 애매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것이었다. 키스처럼 보이는 포옹, 친밀한 고백처럼 보이는 대화. 태식이 시각적인 덫을 준비하는 동안 체리는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결혼 전 서연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파헤쳐 그와 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증거를 조작할 것이었다. 가짜 이메일,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서, 모든 것이 순결, 로맨스, 심지어 임신까지도 태양그룹 제국을 장악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다는 이야기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절대 널 믿지 않을 거야. 태식이 순간 회의적으로 말했다. 체리는 눈가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믿을 거야. 왜냐면 내가 말할 거니까. 배신당한 전 애인, 그저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을 뿐인. 난 그의 약점을 알아.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알지. 내가 끝나고 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는 성녀를 보지 못할 거야. 최악의 거짓말쟁이를 보게 될 테니. 그들은 파멸, 배신,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어두운 쾌락에 건배했다. 도시 반대편
자신의 방의 정적 속에서 서연은 이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아직 평평한 자신의 배 위에 두 사람의 손을 얹고 아기 이름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 주위에 한 올 한 올, 그들을 가두고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된 아기의 거미줄이 짜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주 동안은 서연과 이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때 고독의 영묘였던 저택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은 아기방 색깔을 고르고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이민준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로 느끼게 할 만큼의 숭배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는 매일 작은 선물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그녀가 먹고 싶어 했던 과일, 그녀가 언급했던 작가의 책, 그녀의 모든 말이 귀 기울여지고 모든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몸짓들이었다. 계약의 장벽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사랑과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딛고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빛나는 행복, 새로 찾은 평화가 수평선에 형성되고 있는 폭풍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함정은 어느 화요일 오후 이민준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동안 악마 같은 정확성으로 설치되었다. 서연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반대편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식이었다.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긴급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김태식 씨,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물었다. 제가 어머님이 사시는 도시의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거짓 긴급함과 동정심이 섞인 톤으로 시작했다. 어머님께서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입원 중이시고요. 아버님께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인 이민준 씨를 불필요하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공황 상태가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오, 세상에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래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태식이 거짓말했다. 하지만 들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내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15분 안에 저를 만나세요. 제가 당직 의사 번호를 가지고 있고 제 인맥을 이용해 당장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전용기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오세요. 혼자 겪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제안, 신속함, 명백한 친절함이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도움을 제안하는 한 남자만을 보았다. 네, 물론이죠.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직 이민준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섣부른 경고로 중요한 회의에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태식이 기대했던 대답이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첫 번째 옷을 입고 카페로 달려갔다. 태식은 이미 안쪽 예약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지만 거리 쪽으로 넓은 창문이 나 있었다. 길 건너편에 자리 잡은 사진세계는 완벽한 장소였다. 서연은 걱정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도착했다. 태식 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소식은 없나요? 그녀가 앉으며 물었다. 진정해요. 숨을 쉬어요. 그가 위로의 제스처로 테이블 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길 건너편의 카메라 렌즈가 그 순간 얽힌 그들의 손,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가까운 얼굴들을 포착했다. 간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냥 놀란 것 같고 손목에 골절이 있지만 경과를 지켜볼 거라고 합니다. 안도감이 서연을 덮쳤고 눈물이 함께 터져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안도감과 쌓인 스트레스가 섞여 울기 시작했다. 완벽한 배우, 태식은 일어나 그녀를 포옹으로 감쌌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는 동안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카메라는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완벽한 이미지를 포착했다. 이민준의 임신한 아내가 그의 최대 라이벌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얼굴은 그의 목에 숨겨져 있고 그 포옹은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태식의 연극이 실행되는 동안 윤채리는 주 무대에 들어섰다. 그녀는 슬픔과 망설임의 가면을 쓴 채 예고 없이 이민준의 회사에 도착했다. 민준 씨, 얘기 좀 해야 해. 서연 씨에 관한 거야. 그녀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 거래를 성사시켜 의기양양했던 이민준은 오한을 느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미안해 민준 씨. 정말 미안해. 그녀는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내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네가 속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녀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사기극의 조건을 논의하는 위조된 이메일이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연 아버지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지불된 것을 보여주는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 이야기는 이민준의 원래 불신이라는 기초 위에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말도 안 돼, 체리나. 이건 쓰레기야. 그가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으르렁거렸다. 난 서연 씨를 알아. 그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알겠지. 체린이 거짓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녀가 되도록 길러진 배우는 모르잖아. 그녀는 널 연구했어, 민준아. 내 과거, 내 불신을 알았지. 그녀는 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사용했어. 순수함과 임신. 그건 체크메이트였어. 그녀가 모든 것을 가질 거라는 보증수표. 이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오래된 불안감, 과거 배신의 유령들이 그가 묻었다고 생각했던 깊은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치고 그녀를 사무실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독이 든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리고 체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믿기 힘든 거 알아. 그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 이게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녀는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거기에는 첫 번째 사진, 카페 테이블에서 손을 잡고 있는 서연과 태식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진, 태식의 품에 안긴 서연. 친밀하고 긴 포옹, 이건 20분 전에 찍힌 거야. 체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여기서 내 가족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널 가장 미워하는 남자의 품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지. 이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문서와 결합된 그 이미지는 이미 불신하기 쉬운 마음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고통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렬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뇌였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의 아이의 어머니, 그가 마침내 신뢰하는 법을 배운 유일한 사람. 그것은 모두 거짓말.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이 태식의 도움에 안도하고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이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위스키병과 거의 비어있는 잔이 있었다. 민준 씨,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좀 놀랐어요, 엄마가.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고통의 가면이었다. 그것은 첫날 밤 그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1000배는 더 무서웠다. 내 어머니, 그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데이트를 위한 완벽한 변명이었나. 그녀가 이해하기 전에 그는 테이블에서 봉투를 집어들어 그 내용물, 사진들을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그녀는 이미지를 보았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태식과 함께 있는 자신, 맥락에서 벗어나 더럽고 배신적인 무언가로 변질된 장면들을 보았다. 민준 씨,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간청했다. 설명? 그는 부서지고 끔찍한 소리로 웃었다. 너와 네 아버지가 모든 단계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설명한다고? 순결한 신부, 다정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정말 대단한 연기야, 한서연. 상이라도 줘야겠군. 내 말을 한마디라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완벽한 바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건드리지 마. 그가 그녀가 독이라도 되는 듯 물러서며 소리쳤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말이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너 같은 여자들은 변하지 않아. 사기 수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 뿐이지. 말해봐, 계획이 항상 이거였나? 날 유혹하고 임신한 다음에 네 애인과 함께 도망치는 거.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녀를 산산조각낸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심지어 이 아이까지도. 계약에서 이 아이의 몫은 얼마지? 그 비난은 너무나 괴물 같고 상상할 수 없어서 서연의 눈물을 말려버렸다. 사랑, 희망, 행복 모든 것이 제로 변했다.
그녀 앞의 남자는 그녀의 이민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독에 잠식된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신뢰한 적이 없었다. 진심으로. 그의 사랑은 그녀의 완벽함의 조건부였다. 그리고 첫 번째 의심의 신뢰. 그는 재판 없이 그녀를 유죄 판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처받은 마음을 얼굴에 드러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그 살인자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 이민준이 사무실에서 위스키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이 유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비난이 아닌 마지막 절망적인 작별 인사가 담긴 쪽지를 썼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를 믿지 않은 당신을 신이 용서하시길. 그녀는 안 집사의 방으로 갔다. 비명소리를 듣고 이민준의 상태를 본 집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안 집사는 젊은 아가씨가 작은 가방을 싸는 것을 돕고 자신이 모아둔 모든 돈을 주었으며 믿을 수 있는 먼 친척인 택시기사를 불러 한밤중에 그녀를 버스 터미널로 데려다 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조용한 저택을 비췄다. 이민준은 안락의자에서 잠을 깼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마음은 검은 구멍이었다. 그는 아마도 더 소리치기 위해 혹은 사과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베개 위에는 쪽지와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이었다. 그녀는 떠났고 고통과 자존심에 눈이 먼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이 혼자가 되었다. 서연의 부재는 저택을 호화로운 무덤으로 만들었다. 한때 그녀의 웃음소리나 그녀가 좋아하던 부드러운 음악으로 채워졌던 침묵은 이제 억압적인 무게가 되었다. 이민준은 유령처럼 방들을 헤맸다. 모든 물건이 그가 직접 파괴한 행복의 기억을 되살리는 판가쇠였다. 그들이 함께 고른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진 아기 방은 고문실이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면 압도적인 공허함에 숨이 막혔고 서연의 상처받은 얼굴 이미지가 그의 모든 생각을 따라다녔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그가 희생자였다고 그의 마음속에 속삭였다. 하지만 길고 외로운 밤의 고독 속에서 진실이 그의 방어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느낀 고통은 배신당한 남자의 고통이 아니라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남자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맹자들은 그가 자초한 비참함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른팔인 박진우가 가장 먼저 개입했다. 빈 병들에 둘러싸여 넋이 나간 채 사무실에 있는 이민준을 발견한 그는 배신 이야기를 들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이성적인 남자였던 진우는 체린의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고 태식의 등장이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말이 안 돼. 민준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본 서연 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조종당한 거야. 친구에 대한 충성심에 이끌려 진우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돈과 거짓말의 흔적을 추적하며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증거를 찾는 동안 안 집사는 감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서연의 방문 앞에 서서 손에 구겨진 쪽지를 들고 있는 이민준을 발견했다.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집사는 동정심이 아닌 억제된 정의로운 분노로 다가갔다. 이 방에서 그분을 찾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련님께서 비난하고 모욕하신 그분은 더 이상 여기 안 계세요. 도련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녀가 날 배신했어, 안정숙.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안 집사는 분노로 눈을 빛내며 반박했다. 그분은 도련님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매일 이 집을 돌보고 도련님을 돌보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의 눈에 있던 두려움이 존경으로, 존경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분은 여기서 꽃을 피웠고 도련님도 잠시나마 그분과 함께 꽃을 피웠죠. 하지만 첫 번째 폭풍이 불자 도련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늑대들에게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은 사기꾼의 마음을 부순 게 아니에요. 이민준 도련님. 이 집에서 진정으로 도련님을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으셨다고요. 안집. 사의 말은 이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말들은 그가 억누르려 했던 의심,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메아리 쳤다. 결정타는 이틀 뒤에 날아왔다. 진우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던졌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체린이 사진색에 거액을 송금한 은행 기록, 맥락에 맞지 않는 사진을 찍도록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사진사 본인의 진술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태식과 체린이 자신들의 계획, 성공을 자랑하며 이민준의 순진함을 비웃는 전화통화 녹음이었다. 벌거벗은 진실이 눈사태처럼 이민준을 덮쳤다. 그는 서연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냉소주에 신뢰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능력에 속은 것이었다. 그는 체린이나 태식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안으로 향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죄책감으로. 그는 그녀에게 했던 모든 잔인한 말, 그녀의 아이에 대한 비난, 그의 눈에 담겼던 경멸을 기억해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말살했다. 그 순간 강력한 백만장자는 죽었고 그 자리에는 후회에 잠식된 부서진 남자만이 남았다. 그의 유일한 임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그녀를 찾는 것이 되었다. 그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서연은 사라졌다. 그녀를 보호했던 안집사는 어떤 정보도 주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절박해진 이민주는 집사에게 사장이 아닌 참회하는 남자로서 간청했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본 안집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서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운전기사가 그녀를 데려다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희망마을이라는 곳이었다. 이민주는 경호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혼자 갔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하며 마천루와 음모의 도시를 뒤로하고 푸른 산과 맑은 공기의 강원도로 들어섰다. 희망마을은 그의 세계와 정반대였다. 중앙광장, 오래된 교회, 그리고 길에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늑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광장 벤치에 앉아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을 비추고 두 손을 눈에 띄게 부른 바위 위에 얹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영구적인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겁먹은 사슴처럼 그녀가 도망칠까봐 두려워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공황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도망칠 준비를 하며 일어섰다. 서연 씨, 제발.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도망가지 마. 그냥 내 말 좀 들어줘. 그녀는 멈췄다. 몸은 긴장한 채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남자는 그녀를 쫓아냈던 괴물이 아니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 고뇌로 얼룩진 얼굴을 한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와 광장을 지나던 몇 안 되는 주민들의 충격 속에 위대한 이민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그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이 광장의 돌바닥을 적셨다. 서연 씨, 날 용서해줘. 난 눈멀고 오만하고 멍청한 바보였어. 함정, 거짓말, 모든 걸 다 알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당신에게 한 짓, 당신에게 한 말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부셨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부서졌어. 사랑해, 서연 씨.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만약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맹세컨대 내 남은 모든 날을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합당한 사람이란 걸 증명하며 살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자신의 눈물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깊은 상처. 하지만 저 오만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그녀 영혼에 한현이 울렸다. 그녀는 예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니요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일어나요. 이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화해는 느리고 섬세한 과정이었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여관에 방을 빌렸고 매일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다. 그는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고 인내심으로 그녀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 광장에서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는 이번에는 겸손과 신뢰로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확고히 한 순간은 2주 후 한밤중에 찾아왔다. 서연의 양수가 터졌다. 작은 마을 병원에서 이민주는 진통 내내 그녀의 손을 잡고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로 격려와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그리고 작은 라파엘 이지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을 때 그것은 단지 새로운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하였다. 이민준이 아들을 팔에 안고 너무나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변한 얼굴을 보았을 때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렸다. 몇 달 후 태양그룹 저택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가장 흔한 소리는 작은 지훈이의 웃음소리였다. 윤채린과 김태식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결과를 마주했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서클에서 추방당했다. 이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속삭여지는 전설, 현대판 동화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종이 계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즉 용서하고 신뢰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잿더미 속에서도 재건하는 선택이라는 증거였다. 함께 그들은 사치나 편의가 아닌 불신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마침내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가족이었다. 이렇게 서연, 이민준 그리고 작은 지훈이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계약으로 시작되어 용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 영상 마무리 멘트 이민준과 서연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가장 단단하게 무장한 마음도 무너지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또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계약에서 태어난 사랑이 불신으로 거의 파괴되었다가 구원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첫날 밤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의 고백? 그를 형리에서 보호자로 바꾼 변호? 아니면 사랑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광장에서의 무릎 꿇은 구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큰 안악 보내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가장 강한 사랑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용서의 길을 찾는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겠습니다.